어머님,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박선영의 목소리는 마치 꿀처럼 달콤했다. 72살 이정심은 침실 바닥에 쓰러진 채 어깨를 부여잡고 있었다. 화장실 가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놀란 것뿐이에요. 안 됩니다. 병원부터 가시죠. 선영은 정심을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다. 40대 초반의 단정한 얼굴에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 영락없는 베테랑 요양보호사였다. 사실 정심은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답게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고 독서와 TV 시청으로 시간을 보내며 나름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낙상 사고 이후 아들 지훈이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어머니, 더 이상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해외 출장이 잦은 건설회사 임원인 지훈은 평소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안고 있었다. 이번 사고는 그에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아들아, 나 아직 정정해. 괜찮다니까. 아니에요. 제가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요. 평판 좋은 업체에서 검증된 분을 모셔왔으니까 편히 지내세요. 그렇게 박선영이 이정심의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첫 만남부터 선영은 완벽했다. 어르신 박선영입니다. 15년째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편하게 선영이라고 불러주세요. 밝은 미소와 함께 건네는 인사가 따뜻했다. 깔끔한 유니폼,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았다. 보통 요양보호사들이 피곤함을 감추지 못하는 것과는 달랐다. 혹시 불편하신 곳은 없으세요? 특별히 주의해야 할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선영은 정심의 병원 진료 기록을 꼼꼼히 챙겨보며 질문했다. 혈압약 복용 시간, 식단 관리, 운동량까지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모습이 전문가다웠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어떡해요. 당연한 일이에요. 어르신이 건강하셔야 제가 마음 편하죠. 그날부터 정심의 일상은 극적으로 달라졌다. 선영은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10시까지 머물렀다. 아침에는 정심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주고 점심에는 영양 균형을 고려한 도시락을 준비했다. 저녁 시간에는 함께 TV를 시청하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선영 씨, 당신은 정말 천사 같아요. 우리 지훈이보다 더 잘해줘. 어머, 그런 말씀 마세요. 아드님이 얼마나 효자신데요. 어르신을 위해 이렇게 좋은 분을 구해주셨잖아요. 선영의 대답은 언제나 겸손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스쳐간 미묘한 표정을 정심은 놓치고 말았다. 어머니, 어떠세요? 선영 씨가 잘 돌봐드리죠? 일주일 후 지훈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정심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다. 정말 좋은 분을 구해줬구나. 나보다 내 몸을 더 잘 아시는 것 같아. 혈압약도 제 시간에 챙겨주시고 식단도 영양사가 짠 것처럼 완벽해. 다행이네요. 그럼 제가 안심하고 출장 다녀올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선영은 정심이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따뜻했던 낮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계획대로 진행 중. 신뢰관계 구축 완료. 다음 단계 준비됨. 메시지를 보낸 후 선영은 정심의 침실 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평화롭게 잠든 노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하지만 정심은 몰랐다. 자신의 생활 속에 들어온 이 완벽한 도우미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선영의 지갑 속 깊숙이 숨겨진 독촉장들과 거액의 빚 때문에 그녀가 어떤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달콤한 꿀에는 항상 독이 숨어 있는 법이다. 그 변화는 너무나 미묘했다. 어머님, 혈압약 드시죠. 박선영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약을 가져왔다. 정심이 이상하다는 듯 선영을 바라보자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 날씨가 습해서 혈압이 더 오를 수 있어요. 미리 드시는 게 좋겠어요.
정심은 별다른 의심 없이 약을 받아 삼켰다. 평생 성실히 약을 챙겨 먹어온 습관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날부터 뭔가 달랐다. 1시간 후 정심은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다. 어머, 어지러워. 선영이 재빨리 다가와 정심을 부축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신 것 같아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좀 누워 계세요. 이상해요.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르신, 나이 드시면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정심이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의 입가에 스쳐간 미묘한 미소를 놓치고 말았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다. 아침에 혈압약을 먹은 후 정심은 또다시 극심한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평소 같았다면 약을 먹고 30분 정도면 몸이 편안해졌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했다. 선영 씨, 혹시 약이 바뀐 건 아닐까요? 왜 이렇게 이상하죠? 어머님, 똑같은 약이에요. 제가 직접 약국에서 받아왔잖아요. 아마도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상한 건 약만이 아니었다. 그날 밤 정심이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다. 바닥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질 뻔했다. 다행히 벽을 잡고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다. 어머나, 왜 여기에 물이? 정심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저녁에 분명 바닥을 닦았는데 언제 물이 고인 걸까? 화장실 문이 새는 것도 아닌데. 아침에 선영에게 이 일을 말했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 제가 어젯밤에 화분에 물 주다가 조금 흘렸나 봐요.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그래도 조심해야죠. 제가 넘어질 뻔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더 조심할게요. 하지만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다. 화장실 문턱에 작은 비누 조각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복도 매트가 구겨져 있어 발이 걸릴 뻔한 적도 있었다. 매번 선영은 제가 실수했나 봐요 하며 사과했지만 정심의 마음 한편에는 의구심이 자라기 시작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약의 색깔이었다. 어느 날 아침 정심이 약을 유심히 들여다봤다. 분명 혈압약은 하얀색이었는데 오늘은 약간 누런빛이 도는 것 같았다. 선영 씨, 이 약 색깔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선영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정심은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곧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아, 제약회사에서 포장재가 바뀌었대요. 성분은 똑같고 색깔만 조금 달라진 거예요. 약국에서 설명해줬어요. 정심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선영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니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날 밤 정심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최근 며칠 사이 몸의 변화가 너무 급격했다. 혈압약을 먹은 후 어지러움은 점점 심해졌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이런 증상들이 선영이 온 후부터 시작됐다는 점이었다. 설마,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걸 거야. 정심은 고개를 저었다. 선영은 그렇게 친절하고 전문적인 요양보호사인데 괜히 의심하는 자신이 잘못된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또 하나의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정심이 잠결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을 때 복도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선영은 밤 10시에 퇴근했는데 누가 집 안에 있는 걸까? 누구세요? 정심이 조심스럽게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발소리도 멈췄다. 혹시 꿈이었을까 싶어 다시 누웠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침에 선영에게 물어봤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혹시 꿈꾸신 건 아닐까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선영의 설명은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정심은 그날 밤 발소리가 너무나 생생했던 기억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정심이 우연히 부엌 서랍을 열었을 때
평소 보지 못했던 작은 약병 하나를 발견한 것이다. 라벨에는 수면 유도제라고 적혀 있었다. 선영 씨, 이게 뭐죠? 선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아, 그거요?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 가끔 먹는 거예요. 어머님 서랍에 잘못 넣었나 보네요. 하지만 정심의 눈에는 그 약병이 새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영이 그 약병을 발견했을 때 보인 당황한 표정이 더욱 의심스러웠다. 그날 밤 정심은 확신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완벽해 보이는 박선영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단지 의심만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정심은 모르고 있었다. 벽 너머에서 선영이 누군가와 나누는 차가운 전화 통화를.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노파가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다. 정심아,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옆집에 사는 최혜선이 정심의 집 현관 앞에서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다. 71세인 혜선은 정심보다 한 살 어리지만 30년 넘게 IT 회사 부장을 지낸 덕분에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아니야, 괜찮아.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그런가 봐. 정심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혜선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며칠 전부터 내가 이상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혜선은 정심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소파에 앉혔다. 오랜 친구 사이의 직감이었다. 혜선아, 나 뭔가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 정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최근 며칠간의 일들을 혜선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약이 이상하다는 것, 복도에 자꾸 물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새벽에 들린 발소리까지. 혜선은 정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표정이 심각해졌다. 정심아,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설마, 선영 씨가 그럴 리 없어. 그렇게 친절한 사람인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지 몰라. 혜선은 30년간 IT 업계에서 일하며 온갖 사기와 해킹을 목격해온 경험이 있었다.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특히 돈 문제가 엮이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말이야. 사람 너무 믿지 마. 요양보호사도 결국은 남이야. 하지만 혜선아, 선영 씨는 정말 전문가 같아. 지훈이가 좋은 업체에서 구해준 사람이고,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혜선이 정심의 어깨를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의심해 봐야 해. 내가 회사에서 보낸 30년 동안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그거야. 가장 신뢰받는 직원이 가장 큰 배임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어. 정심은 혜선의 말에 섬뜩함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하지? 지훈이한테 말해야 할까? 아직 아들한테 말하지 마.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 섣불리 말했다가 오해만 받을 수도 있어. 혜선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을 이었다. 정심아, 그 여자 행동을 유심히 살펴봐. 그리고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나는 항상 집에 있으니까. 그날 밤 혜선은 잠들지 못했다. 정심의 상황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IT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터득한 직감이 심상치 않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뭔가 계획적이야. 너무 치밀해. 혜선은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요양보호사 관련 사건, 사기, 노인 대상 범죄. 검색 결과를 보며 혜선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다음 날 아침 혜선은 정심을 찾아갔다. 정심아, 어젯밤에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는데. 뭘? 요양보호사들이 저지르는 범죄들 말이야. 생각보다 많더라.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혜선은 프린트해온 기사들을 정심에게 보여줬다.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통장을 훔친 사건, 독거 노인의 재산을 가로챈 사건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정심이 고개를 저으니 혜선이 설명을 이었다. 처음에는 다 완벽했어. 친절하고 전문적이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피해자들이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지. 어지러움, 건망증, 넘어짐. 정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일과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이다. 혜선아, 그럼 정말로?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그런데 정심아. 혜선이 정심의 손을 꼭 잡았다. 만약 정말로 그 여자가 뭔가 꾸미고 있다면 넌 이미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들킬 것 같으면 더 큰 일을 저지를 수도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 그리고 혜선이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함께 그 여자의 정체를 밝혀내자. 그날 오후 혜선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정심이 평소처럼 선영과 함께 있는 동안 혜선은 조용히 정심의 집 주변을 관찰했다. 30년간 IT 분야에서 일하며 터득한 관찰력과 분석력을 총동원했다. 선영이 정심을 돌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니 겉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혜선의 눈에는 미묘한 부자연스러움이 포착됐다. 너무 완벽한 것이 오히려 수상했다. 그날 저녁 혜선은 정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심아, 내일부터 매일 내 집에 놀러 갈게. 친구로서 자주 방문하는 거니까 그 여자도 뭐라 하지 못할 거야. 고마워, 혜선아. 정말 든든해. 하지만 둘 다 몰랐다. 혜선의 전화 통화를 정심의 집 밖에서 듣고 있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박선영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방해꾼이 나타났군.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됐어. 이제 계획을 앞당겨야겠어.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변수가 생겼다. 일정을 단축한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 문자를 보낸 후 선영은 정심의 집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이번에는 온화했던 표정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대신 차가우면서도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다. 한편 집안에서는 정심이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혜선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의심해 봐야 해. 그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다. 선영 씨가 정말 설마. 하지만 최근의 이상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혜선의 예리한 직감을 믿고 싶었다. 그날 밤 정심은 중요한 결심을 했다. 내일부터는 선영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로. 그리고 혜선과 함께 진실을 밝혀내기로. 하지만 정심은 몰랐다. 이미 선영이 계획을 바꿨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날부터 훨씬 더 위험한 일들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 순간 박선영의 인생이 바뀌었다. 정심이 낮잠을 자는 사이 선영은 방 정리를 한다는 핑계로 침실 안을 살피고 있었다.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그녀의 손끝이 두꺼운 서류철에 닿았다. 유언장이라고 적힌 제목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선영은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열어봤다. 거기에는 여러 법적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그중 한 장의 메모지가 그녀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들었다. 지훈의 자필로 쓰여진 글귀였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성심껏 돌봐준 요양보호사에게 감사의 의미로 현금 1억 원을 증여한다. 이는 어머니의 뜻이기도 하다. 선영의 숨이 거칠어졌다. 1억 원. 그 숫자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다. 선영은 지갑 깊숙이 숨겨둔 독촉장들을 떠올렸다. 박선영 씨, 도박빚 원리금 2억 1천만 원을 즉시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최종 경고장. 3일 내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빚쟁이들의 끈질긴 독촉 전화는 이미 그녀의 일상이 되어 있었다. 매일 밤 익명 전화가 울릴 때마다 그녀는 공포에 떨었다. 아직 시간이 있어. 아직. 하지만 1억 원이라는 숫자는 그녀에게 희망의 빛처럼 보였다. 물론 빚을 모두 갚기에는 부족했지만
적어도 당분간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는 생길 것이었다. 선영은 서류철을 다시 원래 자리에 놓고 침착하게 거실로 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시작되었다. 노인은 원래 언젠가 죽게 마련이야. 자연스럽게.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교차했다. 지금까지 15년간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도 이런 유혹에 빠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도박빚 때문에 이미 절벽 끝에 서 있던 그녀에게 1억 원은 구원의 밧줄 같았다. 다음 날 선영의 행동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어머님, 오늘 몸은 어떠세요?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목소리였다. 정심은 선영의 세심한 보살핌에 더욱 감동했다. 선영 씨 덕분에 정말 편하네요. 지훈이한테도 말했어요. 선영 씨 같은 분을 만난 게 복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의 가슴이 철렁했다. 지훈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혹시 유 원장의 그 메모가 진심일까? 어머님, 혹시 지훈 사장님이 제게 특별히 당부한 말씀이 있나요? 당부? 그냥 어머니 잘 돌봐달라고 했지. 아, 그리고 정심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다. 나중에 내가, 그러니까 마지막 갈 때가 되면 선영 씨한테도 감사 표시를 꼭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선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감사 표시라는 말이 유 원장의 그 메모와 연결되는 것 같았다. 1억 원이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선영은 정심이 잠든 후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인터넷에서 자연사를 가장하는 방법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검색을 거듭할수록 그녀의 생각은 점점 구체화되어 갔다. 혈압약을 조작하면 서서히 몸이 약해질 거야.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도 자연스럽고, 수면제를 조금씩 섞으면 판단력이 흐려질 테고, 선영은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이건 범죄야. 나는 지금 살인을 계획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다음 순간 휴대폰에 익숙한 번호로 문자가 왔다. 박선영, 내일까지 500만 원 입금 안 하면 너네 집으로 찾아간다. 각오해. 선영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가 혼자 계신 집으로 그들이 찾아간다면. 그 순간 선영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양심의 벽이 무너졌다. 어쩔 수 없어. 나도 살아야 해. 다음 날 아침부터 선영의 실험이 시작됐다. 정심의 혈압약 중 하나를 효과 없는 비타민제로 바꿔치기 했다. 처음에는 한 알, 며칠 후에는 2알. 점진적으로 늘려나갔다. 정심이 어지러움을 호소하자 선영은 능숙하게 대응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거든요. 화장실 앞에 물기를 살짝 뿌려두는 것도 그녀의 계획 중 하나였다. 정심이 미끄러질 뻔할 때마다 선영은 마치 진짜 걱정하는 듯 연기했다. 어머님,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크게 다치실 뻔했잖아요. 하지만 선영도 완벽하지 않았다. 수면 유도제 병을 부엌 서랍에 잘못 넣어둔 것이었다. 정심이 발견했을 때 선영은 순간 당황했지만 빠르게 상황을 수습했다. 아, 그거요?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 어머님 서랍에 잘못 넣었나 보네요. 그날 밤 선영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다. 형,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 노파가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아. 뭐? 벌써? 너무 성급하게 한 거 아니야? 돈이 급해서 빚쟁이들이 집까지 오겠다고 협박해. 조심해. 들키면 너뿐만 아니라 나도 끝이야.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알아.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 확실하게 처리할게. 전화를 끊은 후 선영은 정심의 침실 문을 바라봤다. 안에서는 평화롭게 잠든 노인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한때는 자신이 보살펴드려야 할 소중한 어르신이었는데 이제는 1억 원이라는 돈 때문에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선영은 몰랐다. 옆집에 사는 혜선이 이미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곧
그녀의 모든 계획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둠 속에서 선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욕망이라는 괴물이 평범한 요양보호사를 살인자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정심아, 외로운 친구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 혜선이 정심의 집 현관에서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들고 있었다. 상자 크기로 보아 꽤 값비싼 물건인 듯 했다. 이게 뭐야? 혜선아, 괜히 돈 썼구나. 열어봐. 요즘 혼자 계시니까 심심할 것 같아서. 정심이 포장지를 뜯자 반짝이는 검은색 디지털 액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10인치 정도 크기의 얇고 세련된 디자인이었다. 디지털 액자? 이거 비쌌을 텐데.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생각보다 저렴해. 그리고 미리 설정해뒀어. 손주 사진들 잔뜩 넣어놨으니까 켜보기만 하면 돼. 혜선이 액자를 침실의 화장대 위에 놓고 전원을 켰다. 곧 아름다운 화면이 나타나며 지훈이 어릴 때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머, 이거 정말 신기하네. 정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지훈이의 유치원 시절부터 대학 졸업식까지 소중한 추억들이 화면을 통해 되살아났다. 여기 보면 시간도 날짜도 나오고 날씨까지 알려줘. 그리고 이 버튼 누르면 사진이 바뀌고. 혜선이 친절하게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정심과 선영은 몰랐다. 이 액자에 숨겨진 진짜 기능을. 사실 혜선이 구입한 것은 단순한 디지털 액자가 아니었다. 30년간 IT 업계에서 일한 그녀의 전문성이 발휘된 순간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디지털 액자였지만 내부에는 고성능 초소형 카메라와 녹화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혜선아, 이런 비싼 걸 왜 사줬어? 고마워. 뭘 고마워해? 친구 사이에. 그런데 정심아. 혜선이 목소리를 낮췄다. 이거 침실에 두면 밤에도 은은한 불빛이 나와서 무섭지 않을 거야.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이상한 일이 있으면 꼭 나한테 연락해. 정심은 혜선의 배려에 감동했다. 고마워, 혜선아. 요즘 혼자 있으면서 외로웠는데 이거 보면서 지훈이 생각하며 지낼 수 있겠어. 선영이 점심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간 사이 혜선은 정심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정심아, 내 말 꼭 기억해. 그 여자 행동 유심히 지켜봐.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선영이 부엌에서 돌아왔을 때 혜선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바꿨다. 선영 씨, 정심이가 요즘 많이 편안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정말 잘 돌봐주시는 것 같아서. 당연한 일이에요. 어르신이 편안하셔야 저도 마음이 놓이죠. 선영의 대답은 여전히 완벽했다. 하지만 혜선의 예리한 눈에는 그녀가 새로운 액자를 힐끗힐끗 신경 쓰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날 저녁 혜선이 집으로 돌아간 후 선영의 행동이 시작됐다. 어머님, 새로운 액자 정말 예쁘네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혜선이가 선물로 줬어. 친구가 이런 걸 사준다니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 선영은 액자를 자세히 살펴봤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디지털 액자였지만 그녀의 본능이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어머님, 이거 혹시 인터넷이랑 연결되는 건 아니죠? 글쎄 모르겠어. 혜선이가 설정 다 해놨다고 하니까. 선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IT 전문가인 혜선이 단순히 액자만 선물했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정심이 잠든 후 선영은 조심스럽게 액자를 살펴봤다. 손전등을 켜고 액자의 모든 면을 확인해 봤지만 카메라나 녹화 장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혹시 저 여자가 날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선영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문제 생겼어. 옆집 여자가 수상해. 뭔 소리야? 무슨 문제? 오늘 디지털 액자를 선물로 줬는데 IT 전문가라더라. 30년간 그 일을 했대. 그건 좀 위험하네. 혹시 감시용일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 계획을 중단해야 할까?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며칠 더 지켜보고 정말 위험하면 그때 결정하자. 하지만 조심해. 뭔가 이상하면 바로 연락해. 전화를 끊은 선영은 액자를 다시 바라봤다. 화면에는 여전히 지훈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천천히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선영은 몰랐다. 바로 그 순간 액자 속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가 그녀의 모든 행동을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영상들이 혜선의 노트북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편 집에서 노트북을 지켜보고 있던 혜선은 중요한 장면을 목격했다. 선영이 밤늦게 액자를 살피고 누군가와 수상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역시 내 짐작이 맞았어. 혜선은 즉시 녹화 파일을 저장하고 백업을 만들었다. 이제 증거 수집이 시작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정심은 평소와 다름없이 기상했다. 어머님, 어제 액자 잘 보셨어요? 밤에 불빛이 너무 밝지는 않았나요? 선영의 질문에는 미묘한 탐색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아니야, 오히려 좋았어. 지훈이 사진 보면서 잠들었더니 좋은 꿈을 꿨어. 그런데 선영 씨,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간 적 있어? 네. 왜요? 뭔가 소리가 나는 것 같았는데. 착각인가 봐. 선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정심이 자신의 행동을 눈치챘을까? 하지만 정심은 정말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최근 며칠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진 것뿐이었다. 아, 제가 물 마시러 부엌에 갔었나 봐요. 죄송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날 오후 혜선이 다시 찾아왔다. 정심아, 액자는 어때? 마음에 들어? 정말 좋아. 밤새 지훈이 사진 보면서 행복했어. 혜선과 정심이 거실에서 대화하는 동안 선영은 부엌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혜선이 혹시 정심에게 뭔가 의심스러운 말을 하지는 않을까 긴장하면서. 하지만 혜선은 영리했다. 선영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평범한 일상 대화만 나눴다. 대신 정심에게 쪽지를 슬쩍 건네줬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액자는 24시간 작동한다.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큰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면 돼. 정심은 쪽지를 읽고 혜선을 바라봤다. 드디어 친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런 장치를 준비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자신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밀려왔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첨단 기술의 힘을 빌린 든든한 조력자가 생긴 것이다. 그날 밤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박선영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차갑게 울려 퍼졌다. 정심이 잠든 침실 밖 복도에서 그녀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오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옆집 여자가 완전히 눈치챘어. 무슨 소리야? 뭘 눈치챘다고? 디지털 액자 말이야. IT 전문가라고 했잖아. 분명히 감시용이야. 오늘 저녁에 액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걸 봤거든. 선영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배어 있었다. 30년간 계획해온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였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일 새벽에 끝낸다. 혈압약에 수면제를 과다 투여해서 자연사로 위장할 거야. 노인들은 원래 잠들 때 가는 경우가 많잖아.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선영아, 정말로 할 거야? 이건 진짜 살인이야. 선영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곧 차가워졌다. 이미 늦었어. 빚쟁이들이 어머니한테까지 손을 뻗치겠다고 협박했다고. 1억 원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 그녀는 지갑에서 구겨진 독촉장을 꺼내봤다. 빨간 글씨로 최종 경고라고 적힌 문구가 눈에 띄었다.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절대 들키면 안 돼. 전화를 끊은 선영은 정심의 침실 문을 살짝 열어봤다. 70대 노인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한때는 자신이 정성껏 돌봐드려야 할 어르신이었는데 이제는 그때였다.
침실 화장대 위에 디지털 액자가 평소와 다르게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마치 선영을 지켜보는 것처럼. 뭐지? 선영이 액자에 다가가자 화면에 갑자기 다른 사진이 나타났다. 지훈이의 어린 시절 사진이 아닌 낯선 숫자들과 기호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선영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디지털 액자가 아니었다. 한편 옆집에서는 혜선이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액자 속 숨겨진 카메라가 전송하는 실시간 영상에서 선영이 정심의 침실을 기웃거리며 수상한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고 있었다. 역시 내 예감이 맞았어. 혜선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모든 대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취되고 있었고 선영의 표정 변화까지 고해상도로 저장되고 있었다. 1억 원? 살인? 이건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야. 혜선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다. 아직 범죄가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해봤자 증거가 부족할 것이었다. 기다려야 해. 결정적 순간까지. 하지만 정심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다. 혜선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웠다. 새벽 2시. 선영이 조용히 정심의 방으로 침입했다. 손에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와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혈압약으로 위장하여 치명적인 양의 약물을 투여할 계획이었다. 미안해요, 어머님.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선영이 정심에게 다가가는 순간. 선영 씨,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침실에 불이 켜지며 정심이 침대에서 일어나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맑고 또렷했다.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님? 왜 안 주무세요? 약이 뭐요? 혹시 이 주사기 말인가요? 정심이 선영의 손을 가리켰다. 선영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님, 이건 선영 씨, 당신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어요. 정심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혜선이가 다 알려줬거든요. 디지털 액자로 당신의 모든 행동을 지켜봤다고요.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혜선이 경찰관들과 함께 들어왔다. 박선영 씨, 살인 예비죄와 독직살인 미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선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그런데 선영 씨, 정심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찾던 1억 원 유언장 말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뭐라고요? 지훈이가 일부러 만든 가짜 서류예요. 혹시나 해서 덫을 놓은 거죠. 진짜 위험한 사람이 나타날까 봐서요. 선영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다. 자신이 저지르려던 끔찍한 범죄의 동기가 처음부터 허상이었던 것이다.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경찰서 신문실에서 박선영은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완벽했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그녀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12명의 어르신을 살해한 게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요?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선영이 고개를 떨궜다. 처음에는 정말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요양보호사로 성실히 일하려고 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달라진 거죠? 선영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3년 전, 도박에 빠지기 시작하면서요. 선영의 고백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온라인 카지노였어요. 스트레스 풀려고 조금씩 하던 게 점점 커졌어요. 밤마다 핸드폰으로 도박을 했고 어느새 빚이 2억이 넘었어요. 수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그래서 오빠 박민호 씨와 함께 범행을 계획한 거군요. 오빠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어머니한테까지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하니까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가 그때 말했어요. 한두 번만 하자.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수사관은 냉정했다. 그 한두 번이 12번이 되었군요. 김영희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이정심 할머니까지. 아니에요. 이정심 할머니는 저는 정말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선영이 급하게 변명했다. 그럼 뭐 하려던 거였습니까? 혈압약 바꿔치기 하고 수면제 과다 투여하고 그냥 잠시 의식을 잃게 해서 유언장 서명을 받으려고. 진짜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수사관이 코웃음을 쳤다. 12번째인데도 그런 변명이 통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중요한 증언자가 나타났다. 신문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30대 후반 수척한 얼굴의 남자였다. 저도 증언하고 싶어요. 당신은 누구죠? 이성우의 형 이성민입니다. 박선영한테 죽은 두 번째 피해자 말이에요.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성민 씨, 너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어. 이성민의 목소리에는 3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다. 동생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연사라고 했어. 하지만 난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이성민의 증언이 계속되었다. 동생이 너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 매일 배 아프다고 하고 어지럽다고 하고.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 했거든. 성민아, 나는. 입 닥쳐. 내가 뭘 할 권리가 있다고. 수사관이 이성민을 진정시켰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동생 장례식 때도 이상했어요. 얘가 울긴 울었는데 뭔가 연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보험금 받자마자 바로 이사 가버렸거든요. 이성민이 선영을 째려보며 말했다.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고.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이 나타났다. 김영희 할머니의 아들 김대호도 신문실에 왔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선영이 와서 돌본 지 한 달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김대호의 증언도 동일한 패턴이었다. 어머니가 자꾸 약이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색깔도 다르고 효과도 없는 것 같다고. 그런데 박선영은 계속 괜찮다고만 했어요. 선영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나요? 김대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선영 씨, 당신 혼자 한 게 아니죠? 수사관이 핵심을 찔렀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수법을 쓸 수 있는 건 조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선영이 고개를 들었다. 조직이라고 할 만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뭡니까?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비슷한 처지. 수사관의 눈이 번뜩했다. 비슷한 처지라고요? 다들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었거든요. 드디어 진실의 실마리가 잡혔다. 그 커뮤니티 이름이 뭡니까? 마지막 희망이라는 암호화된 메신저 그룹이었어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 담당 지역만. 하지만 전국에 있는 것 같았어요. 수사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사건이 될 것 같았다. 그 그룹의 운영자는 누구였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실명은 몰랐어요. 그 사람이 지시를 내리는 건가요? 지시라기보다는 정보를 공유하고 성공하면 보상금을 주고.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노하우도 알려주고 실패하면 다른 방법도 가르쳐주고. 마치 회사 같았어요. 한편 정심과 혜선은 경찰서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심아,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 혜선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선영이 말을 들어보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전국에 비슷한 사람들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정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럼 다른 어르신들도 위험하다는 소리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우리가 운 좋게 살아남은 거지. 다른 곳에서는 아직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때 수사관이 나왔다. 할머니들 수고하셨습니다. 선영이 자백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수사관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은 더 큰 조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영이는 그중 한 명일 뿐이었어요. 정심과 혜선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럼 아직 다른 위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수사관이 두 사람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할머니들이 개발하신 디지털 감시 시스템, 다른 지역에도 확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혜선이 즉시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 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노인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해요.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개인의 작은 의심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더 큰 조직, 더 교묘한 범죄자들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국에 몇 명이나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박선영의 추가 진술이 계속되면서 사건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기 시작했다. 그 마지막 희망 커뮤니티에는 지역별로 담당자가 있었어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적어도 7개 도시에는 확실히 있었고요. 수사관이 메모하며 물었다. 각 지역마다 몇 명씩이나? 정확히는 몰라요. 보안이 철저했거든요. 서로의 신원은 알 수 없게 되어 있었고 닉네임으로만 소통했어요. 그럼 어떻게 일을 배분했습니까? 어머니가 타겟 정보를 올리면 그 지역 담당자가 가져가는 식이었어요. 한편 혜선은 사이버 수사팀과 협력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이 암호화 메신저를 해독할 수 있을까요? 사이버 수사관이 혜선에게 선영의 핸드폰을 보여주었다. 한번 봅시다. 30년간 IT 분야에서 일한 혜선의 눈이 반짝였다. 이건 VPN과 다중 암호화를 사용했네요. 상당히 전문적이에요. 일반인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인가요? 아니요. 이 정도로 정교한 시스템이라면 전문가가 개발한 거예요. 혜선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다행히 제가 비슷한 시스템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전 회사에서 보안 프로그램 개발할 때 이 시간 후 첫 번째 돌파구가 열렸다. 됐어요. 혜선의 외침에 수사관들이 몰려들었다. 뭔가 나왔나요? 네, 대화 기록 일부를 복구했어요. 그런데 이거 좀 심각해요. 화면에 나타난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마지막 희망 서울 채널 어머니. 새 타겟 정보 업로드. 서초구 이정심 72. 서울삼 확인했습니다.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어머니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신뢰관계 구축하고 진행하세요. 서울삼 1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어머니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들킬 수 있어요. 서울삼 알겠습니다. 서울삼이 박선영이군요. 수사관이 확인했다. 그럼 이 어머니가 우두머리인 것 같은데 정체를 알 수 있을까요? 혜선이 더 깊이 파고들었다. 서버 위치를 추적해 보겠어요. 잠깐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가요? 서버가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몇 분마다 다른 나라로. 이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에요. 그때 놀라운 발견을 했다. 혜선 이모, 이것 좀 보세요. 젊은 사이버 수사관이 다른 화면을 가리켰다. 다른 대화방도 있어요. 교육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면을 보자 혜선의 얼굴이 굳어졌다. 교육 채널 신규 회원 가이드. 어머니 신규 회원들을 위한 기본 가이드입니다. 어머니 1단계. 타겟 선별 독거노인, 재산 보유, 가족관계 소원. 어머니 2단계 접근. 요양보호사 자격 위조, 이력서 조작 어머니 3단계. 신뢰 구축 최소 2주, 최대 2개월 어머니 4단계. 재산정보 파악 통장, 보험, 부동산. 어머니 5단계 유언장 준비, 법무사 협력자 이용. 어머니 6단계 실행 자연사 위장, 독성 물질 사용법. 어머니 7단계 사후 처리 보험금 수령, 증거인멸. 이건 완전히 매뉴얼화 되어 있어요. 혜선이 손을 떨며 말했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업이에요.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더 끔찍한 내용들이 계속 발견되었다.
부산일 어머니, 타겟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어떤 의심인가요? 부산일 약 색깔이 다르다고 계속 말해요. 어머니, 그럼 다른 방법을 쓰세요. 매뉴얼 6-B 참조하세요. 부산일 사고사로 위장하는 방법 말인가요? 어머니네. 화장실 미끄러짐 사고가 가장 자연스러워요. 대구이 성공했습니다. 보험금 3억 2천.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수수료 30% 입금 확인했습니다. 대구이 다음 타겟 정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 급하게 하지 마세요. 의심받을 수 있어요. 대구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어머니 개인적인 질문은 금지입니다. 규칙을 지켜주세요. 정심과 지훈도 수사본부로 불려왔다. 어머니, 이거 보시면서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수사관이 대화 기록을 보여주었다. 정심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다 저에 관한 내용인가요? 네. 박선영이 어머니를 타겟으로 정하고 나서 주고받은 대화들입니다. 지훈이 분노에 차서 말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를 마치 사냥감처럼. 더 심각한 건 이런 대화가 수백 개가 있다는 거예요. 수사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수백 개요? 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전국에서 200건이 넘는 유사한 대화들이 있어요. 그때 혜선이 중요한 발견을 했다. 잠깐, 이 사람 찾았어요. 누구요? 어머니요. 서버 로그를 분석해 보니까 실제 접속 위치가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혜선 주변에 모였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주로 접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대를 보면 혜선이 패턴을 분석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접속해요. 마치 직장인처럼 규칙적이에요. 그럼 어딘가 사무실이 있다는 소리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 봐요. 혜선이 다른 화면을 가리켰다. 결제 기록도 있어요. 매월 각 지역 담당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하고 있어요. 송금 내역이 공개되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서울 105 매월 500만 원씩, 부산 103 매월 400만 원씩, 대구 102 매월 300만 원씩, 광주 1 매월 300만 원, 대전 102 매월 350만 원씩. 이게 월급이에요? 정심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완전히 조직화된 범죄 집단이에요. 수사관이 암울하게 대답했다. 매월 3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 정도 규모면 1년에 몇십억 원을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소리군요. 마침내 결정적 단서를 발견했다. 있어요. 실명 계좌 찾았어요. 혜선이 흥분해서 외쳤다. 누구예요? 김영선. 58세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혜선이 추가 검색을 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전직 요양원 원장이에요. 10년 전까지 사랑의 실버타운 원장을 지냈다고 되어 있네요. 요양원 원장이었다고요? 네. 그리고 여기 봐요. 그 요양원에서 10년간 120명의 노인이 사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수사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120명이라 그게 정상적인 수치인가요? 아니요. 일반적인 요양원의 2-3배 높은 수치예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김영선은 요양원 원장으로 일하면서 노인들의 죽음을 목격해왔다. 그 과정에서 완벽한 범죄의 노하우를 터득했고 요양원을 그만둔 후 이를 체계화해서 전국적인 범죄 조직을 만든 것이었다.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겠네요. 수사관이 팀원들을 모으며 말했다. 김영선 검거 작전을 준비하고 전국의 다른 조직원들도 동시에 검거할 수 있도록 각 지역 경찰서와 형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다른 걱정이 있었다. 혜선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걸 알면. 맞아, 정심아. 우리도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이제 멈출 수는 없어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일이 다른 가족들에게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김영선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 메시지를 전국의 조직원들에게 발송하고 있다는 것을. 긴급 공지 마이너스 모든 채널. 어머니 긴급사항입니다. 서울3 신원 노출됨. 어머니 즉시 모든 활동 중단하고 대기하세요. 어머니 48시간 내 연락 두절시 각자 탈출 계획 실행하세요.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모든 증거를 인멸하라. 강남구 역삼동 한 오피스텔 8층. 김영선은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58세의 그녀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김영선이 서류들을 파쇄기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사무실 곳곳에는 전국 각지의 독거노인 정보가 정리된 파일들이 쌓여 있었다. 마치 회사의 고객관리 시스템처럼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한편 경찰 특수본부에서는 일제 검거 작전이 준비되고 있었다. 오늘 새벽 5시 전국 7개 도시 동시 작전을 실시합니다. 특수본부장이 작전회의를 주재했다. 서울의 김영선을 비롯해 확인된 조직원 23명을 일제히 검거할 예정입니다. 혹시 도주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래서 새벽에 하는 겁니다. 예상 못한 시간대에 기습적으로. 하지만 김영선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오후 11시 그녀는 사무실에서 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다. 10년.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었는데. 김영선이 차에 시동을 걸며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게임에는 항상 끝이 있는 법이지. 그녀의 목적지는 인천공항이었다. 이미 가명으로 준비해둔 항공권과 여권이 있었다. 그 순간 정심의 집에서는 혜선아, 뭔가 이상해. 정심이 디지털 액자를 보며 혜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뭐가 이상해? 액자에서 경고음이 계속 울려. 누군가 집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다고. 혜선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심아, 지금 당장 지훈이한테 전화해. 그리고 문단속 제대로 해. 왜? 무슨 일이야? 김영선이 우리를 노리고 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조직을 무너뜨린 걸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정심의 집 앞에는 수상한 남자가 서성이고 있었다. 30대 중반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자였다. 그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디지털 액자의 AI가 감지한 것은 정확했다. 평소와 다른 패턴의 움직임이 30분째 계속되고 있었다. 남자는 정심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1-2-3-4 틀렸다. 0-0-0-0 틀렸다. 생년월일을 대입해보기 시작했다. 김영선이 미리 조사해둔 정심의 개인정보였다. 마침내 문이 열렸다. 남자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손에 든 가방에는 주사기와 독성 물질이 들어있었다. 잠든 사이에 주사 한 방이면. 남자가 정심의 침실로 향하는 순간 삐. 집안 곳곳에서 동시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뭐야 이게. 남자가 당황하는 사이 자동으로 경찰서와 혜선에게 신고가 접수되었다. 혜선이 설치한 통합 보안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다. 정심은 이미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 혜선아, 정말 누군가 들어왔어. 전화기 너머로 혜선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경찰이 가고 있어. 절대 나오지 마. 남자는 급히 도주하려 했지만 현관문이 자동으로 잠겨 있었다. 혜선의 시스템은 침입자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출입문을 봉쇄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이런 젠장. 남자가 창문으로 도주하려는 순간 경찰이 도착했다. 경찰이다. 손들어. 3분 만에 침입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새벽 4시 김영선은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제 정말 끝이군. 그녀는 출국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부하가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떠 있었다. 바보 같은 놈. 그까짓 할머니 하나 처리 못하고. 김영선이 휴대폰을 버리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김영선 씨죠? 돌아보니 수사관 2명이 서 있었다. 누구세요? 긴급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김영선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다. 어떻게? 혜선 할머니가 당신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계셨거든요. GPS 추적의 항공편 예약 시스템까지. 김영선의 10년 범죄 제국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같은 시각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검거 작전이 펼쳐졌다. 부산 3명 검거, 대구 2명 검거, 광주 1명 검거, 대전 2명 검거, 서울 15명 검거, 총 23명의 조직원이 1명도 빠짐없이 체포되었다. 오전 6시 정심의 집. 정심아, 괜찮아? 혜선이 급히 달려와서 정심을 안아주었다.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이제 다 끝났어. 김영선도 잡혔다고 하더라. 지훈도 창백한 얼굴로 도착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보안을 강화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지훈아. 혜선이가 만든 시스템 덕분에 살았어. 그날 오후 김영선의 첫 조사가 시작되었다. 10년간 몇 명을 죽였습니까? 수사관의 질문에 김영선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정확히 세어본 적은 없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다고요? 사람의 목숨이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었어요. 저희가 조금 빨리 도와준 것뿐이죠. 수사관은 그녀의 냉혈함에 소름이 돋았다. 왜 하기 시작했습니까? 김영선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요양원 원장을 할 때 매일 노인들이 죽어가는 걸 봤어요. 가족들은 오지도 않고 재산은 그냥 국가로 넘어가고 그래서 차라리 제가 가져가면 어떨까 생각했죠. 어차피 쓸 사람도 없는 돈이니까. 그게 살인의 이유가 됩니까? 살인? 김영선이 비웃었다. 저는 그저 자연의 섭리를 조금 앞당겼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도 결국 무너졌다. 당신 어머니도 노인이셨을 텐데 그분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수사관의 말에 김영선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건 다른 얘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죽인 모든 분들에게도 자식이 있었어요. 김영선이 고개를 떨궜다. 조사가 계속되면서 더 끔찍한 진실들이 드러났다. 김영선의 조직은 10년간 전국에서 총 247명의 독거노인을 살해했다. 편취한 재산과 보험금은 총 38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그중 김영선이 실제로 가져간 것은 절반도 안 되었다. 나머지는 조직 운영비와 조직원들에게 분배되었다. 380억? 이게 247명의 생명값이라는 거군요. 수사관이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사건 발표가 있던 날 정심과 혜선은 기자회견장에 참석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독거노인 보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경찰청장이 발표했다. 특히 최혜선 씨가 개발한 디지털 감시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기자들이 혜선에게 질문을 던졌다. 어떤 계기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나요? 친구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냥 그게 전부예요. 혜선의 소박한 답변에 취재진이 감동했다. 하지만 정심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혜선아, 우리가 잘한 일 맞지? 무슨 소리야? 당연히 잘한 일이지. 그런데 247명이라니. 우리가 더 일찍 알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혜선이 정심의 손을 꼭 잡았다. 정심아,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지훈이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다. 어머니, 혜선 이모.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 국가에서 2분께 표창을 드린다고 해요. 그리고 디지털 노인보호 시스템 확산을 위한 예산도 200억 원 배정됐다고. 두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디지털 액자 속에서 시작된 작은 의심이 결국 사회 전체를 바꾸는 큰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여정이.
6개월 후, 할머니, 오늘도 모니터링 정상입니다. 전국 노인보호센터에서 김미영 상담사가 정심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다. 이제는 전국 1200가구에 설치된 혜선 시스템이 24시간 독거 노인들을 지키고 있었다. 고마워요. 그런데 부산 김할머니는 어떠세요? 어제 넘어지실 뻔했는데 시스템이 미리 감지해서 119가 출동했어요. 지금은 괜찮으시고요. 정심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겪었던 그 끔찍한 경험이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을 구하는 힘이 되고 있었다. 한편 혜선은 서울 여의도 정부청사에서 회의 중이었다. 혜선님, 해외에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복지부 담당자가 보고했다. 일본, 싱가포르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정말요?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인정받고 있나요? 네. 특히 AI와 IoT를 결합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는 세계 최초거든요. 혜선은 믿기지 않았다. 친구를 지키려던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그날 저녁 두 친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혜선아, 요즘 너무 바쁘지 않아? 바쁘긴 한데. 보람 있어. 매일 전국에서 고마움 인사가 와. 혜선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수신 메시지들. 부산 서구 김영자입니다. 어제 시스템 덕분에 응급실에 빨리 갈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구 중구 박철수입니다. 며느리가 안심하고 직장 다닐 수 있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광주 동구 최순희입니다. 외롭지 않아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메시지가 하루에 몇십 개씩 와. 혜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가 정말 좋은 일 했구나. 그때 지훈이 급하게 들어왔다. 어머니, 혜선 이모, 큰일 났어요. 뭔 일이야? 아니, 좋은 큰일이요. 지훈이 태블릿을 보여주었다. 뉴스 기사였다. 한국의 혜선 시스템, UN 혁신상 수상 전 세계 고령화 사회의 모범 사례로 선정. UN에서 상을 준다고요? 혜선이 어리둥절해했다. 네. 다음 주에 뉴욕에서 시상식이 있대요. 두 분 다 가셔야 해요. 정심과 혜선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일주일 후 뉴욕 UN 본부. 올해 사회공헌 혁신상 수상자는 대한민국의 혜선 디지털 케어 시스템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무대에 오른 정심과 혜선은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바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노인분들을 보호하고 싶다는. 혜선이 한국어로 소감을 말했다. 통역사가 실시간으로 번역해 주었다. 이 기술이 어떤 노인분도 혼자 위험에 맞서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수상 후 인터뷰에서 두 사람의 진심이 드러났다. 개발 동기가 무엇이었나요? 제 친구가 노인 학대의 희생자가 될 뻔했어요. 그런 일을 그냥 둘 수 없었죠. 혜선이 정심의 손을 꼭 잡았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더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정심과 혜선이 설립한 디지털 실버케어 재단은 이제 전국적인 기관이 되어 있었다. 전국 17개 지부, 직원 200명, 서비스 대상 가구 5천 가구, 구조된 어르신 누적 147명. 재단 사무실에서 정심은 새로운 제안을 받고 있었다. 할머니, 이번에는 치매 환자 보호 시스템 개발 요청이 들어왔어요. 치매요? 네. GPS 추적과 AI 음성 인식을 결합해서 치매 환자가 길을 잃었을 때 즉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요. 정심이 혜선을 바라봤다. 혜선아, 할 수 있겠어? 당연하지.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날 밤 정심은 침실에서 디지털 액자를 바라봤다. 화면에는 이제 단순한 가족 사진만이 아니라 전국의 어르신들이 보내온 감사 인사와 재단 활동 사진들이 번갈아 나타나고 있었다. 혜선아, 1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어? 전화기 너머 혜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혀. 그때는 그냥 너만 지키고 싶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전국의 어르신들을 지키고 있네. 맞아. 그런데 정심아. 응? 우리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진다던데? 정말? 누가 주연해? 글쎄, 젊은 배우들이 우리 역할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 두 친구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6개월 후 또 다른 변화. 할머니들, 이제 해외 진출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이 새로운 제안을 가져왔다. 일본에서 정식으로 시스템 도입 계약서를 보내왔어요. 계약 규모가 얼마인데? 200억 원이요. 정심과 혜선이 동시에 눈을 크게 떴다. 200억?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의 걱정은 다른 곳에 있었다. 혜선아, 돈이 많아지면 우리 변하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변해? 목적이 분명한데. 그래도 돈 때문에 사람들이 나빠지는 걸 너무 많이 봤잖아. 혜선이 정심의 어깨를 토닥였다. 정심아,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게 아니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거잖아. 맞아. 그리고 돈이 많이 생기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 1년 후 정심의 73번째 생일. 재단 사무실에서 깜짝 생일 파티가 열렸다. 전국의 어르신들이 보내온 축하 메시지가 대형 화면에 계속 나타났다. 정심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마이너스 부산 김영자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대구 박철수 언제까지나 우리의 수호천사. 마이너스 광주 최순희. 정심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1년 전만 해도 나는 그냥 외로운 노인이었는데 지금도 노인이긴 하지만 외롭지는 않지? 혜선이 농담했다. 응. 이제는 전국에 5천 명의 친구가 있어. 그날 밤 두 친구는 한강공원을 걸으며 대화했다. 혜선아, 우리가 죽으면 이 일을 누가 이어갈까? 벌써 그런 걸 생각해? 늙으면 자꾸 그런 생각이 나더라. 혜선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지훈이가 있잖아. 그리고 재단 직원들도 있고 무엇보다 뭐 이미 시스템이 갖춰졌잖아. 우리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게. 정심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중요한 건 시스템이지. 사람은 언젠가 사라져도 좋은 시스템은 계속 남아서 사람들을 도우니까. 마지막 장면. 2년 후 정심의 75번째 생일. 이제 혜선 시스템은 전 세계 12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구조된 사람만 1247명, 예방된 범죄가 89건이었다. 정심은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침실의 디지털 액자에는 전 세계에서 보내온 감사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은 도쿄에서 감사 인사가 왔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마이너스 싱가포르에서 당신들은 천사입니다. 마이너스 프랑스에서 정심이 액자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혜선아, 우리 정말 대단한 일 했다. 액자 속에서 혜선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정심아, 우리는 그냥 친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어? 맞아. 작은 친구 사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정심이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지만 내일은 또 새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하루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혜선 시스템 덕분에 안전하게 하루를 보낼 것이었다. 디지털 액자 속에서 시작된 작은 진실이 결국 전 세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큰 진실이 된 것이다. 때로는 가장 작은 의심에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된다. 그리고 진정한 우정은 단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힘이 된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